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유대인 극장. 이성아 지음, 성우 최현지 읽음. 쇼팽 공항 게시판에 언니가 타고 온 항공기에 랜딩 알람이 떴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 포옹하고 볼키스를 나누며 흩어지는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본 지도 한참이 지났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언니와 어떻게 인사를 나눠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포옹을 하는 건 겸연쩍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악수를 할 사이는 아닌 것 같았다. 최근에 언니를 만난 게 언제였던가 헤아려 보니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본 언니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언니와 어딘지 좀 달라 보였다. 무엇보다 언니가 이혼했다는 걸 엄마 아버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내막을 듣고 보니 언니가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이혼을 당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았다. 형부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했다. 언니는 담담하게 그동안의 일을 말했는데 엄마 아버지는 마치 자기들이 이혼 당사자라도 되는 듯 과도하게 흥분했다. 아버지는 소박대기 꼴은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엄마는 이마를 질끈 동여매고 누워버렸다. 준 재벌 사위가 들고 올 선물을 잔뜩 기대하고 있던 엄마의 생일날이었으니 타이밍이 부적절하긴 했다. 그러나 식어버린 음식들을 치우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이보다 기막힌 타이밍이 있을까 싶었다. 해서 설거지하는 언니를 슬쩍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기름기가 범벅된 접시와 김치 국물이 묻은 것까지, 빈 그릇이 개수대 옆 싱크대 선반에까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언니는 앞치마도 고무장갑도 없이 물방울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거지에 몰두하고 있었다. 자기 때문에 생일 모임이 엉망이 되었는데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초연하게, 마치 물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눈동자가 빠르게 열리고 닫히는 자동문에 붙박여 있었으나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느새 다 흩어지고 자동문도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언니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문 너머에 있을 언니와 소통할 방법이 없었다. 저 너머에 있기는 한 걸까? 나는 거기에 무슨 해답이라도 있는 듯 나도 모르게 손바닥을 펴고 들여다보았다. 항로처럼 이리저리 얽힌 손금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어느새 입국장에는 나 혼자 남았다. 내가 너 있는데 좀 가 있으면 민폐일까? 이유 같은 건 없었다. 그냥 바람을 좀 쐬고 싶다는 게 다였다. 민폐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다. 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짐작은 갔다. 바르샤바에 오기 1달 전쯤 집에 들렀을 때 엄마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속삭이듯 말했다. 그 언니 말이다. 시향에서 잘렸단다. 지휘자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그 바닥에 쫙 퍼졌다 카더라. 아이고 마, 최 사장 사모님이 그 소문을 들려주는데 내 사마 남새스러봐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 불미스러운 일이 뭐냐고 내가 묻자 엄마는 새삼스러운 걸 다 묻는다는 듯이 눈을 흘겼다. 뭐?
뭐겠노, 남녀 사이에 뻔하지. 그러니까 뻔한 그게 뭐냐고? 야가 와 이러노? 엄마는 징그럽고 불미스러운 뭔가를 떨쳐내려는 것처럼 흠칫 몸을 떨면서 쏘아붙였다. 인자 그 바닥에서 밥 벌어먹기도 힘들게 됐는데 그거보다 더 불미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노? 이혼까지 당한 주제에. 엄마는 아버지 방 쪽을 살피며 덧붙였다. 아버지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말해. 졸도하실까봐 겁난다. 누가 봤으면 남의 집 딸의 가십을 옮기는 줄 알았을 것이다. 나는 한오라기에 자의식도 없이 맑은 엄마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렇다고 내가 언니를 걱정하며 연락을 하는 곰살맞은 짓을 한 것도 아니었다. 언니와 나는 자매 사이에 나눌 법한 시시콜콜한 이야기 같은 걸 나누어 본 기억이 없었다. 언니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과 이혼을 하는 사이, 나는 대학을 졸업하는 동시에 집을 나와 독립해서 살았다. 그 사이에 우리가 만난 건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가 고작이었다.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언니가 무슨 생각으로 그 먼 길을 오겠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숙소비를 절약하려는 속셈, 그 이상의 이유를 나는 찾지 못했다. 같은 서울 하늘에서도 따로 만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일도 없던 사이였는데 설마 내가 보고 싶어서 올 거란 생각은 손톱만큼도 들지 않았다. 그랬으므로 언니도 민폐라는 말을 썼는지 몰랐다. 오고 싶으면 와. 삐딱한 생각과 달리 나의 대답은 선선했다. KBS 오디오 북 나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예술위원회의 도움으로 바르샤바에 머물던 중이었다. 바르샤바는 사랑스러운 도시였다. 그러나 석 달의 레지던스 기간 중 2달가량이 지날 무렵부터는 공기 중에 시취가 떠도는 것 같았다. 에어비앤비로 빌린 아파트에서 비수와 강변에 있는 대학 도서관까지 걸어가는 그다지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나는 추모비를 숱하게 마주쳐야 했다. 나치의 저항에서 싸운 파르티잔을 기리거나 유대인 학살 현장에 세워진 추모비였다. 마침 그 해는 폴란드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거리 곳곳에서 관련 사진전 부스나 설치 작품들을 마주쳤다. 브리스톨 호텔 옆 광장에는 유대인을 태우고 아우슈비츠로 향하던 기차를 상징하는 철로를 형상화한 작품이 전시 중이었는데 언제나 초와 꽃이 놓여 있었다. 추모의 분위기만 있는 건 아니었다. 극우 단체들의 유대인 혐오 시위나 발언에 대한 보도도 적지 않았다. 나치와 아우슈비츠를 겪으며 받은 충격과 처절한 반성의 시간을 생각하면 그런 보도가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트램에서 내려 아파트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건널목을 건너 막 골목으로 접어들었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 통통하고 자그마한 키에 머리수건을 쓴 모습이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 귀여운 할머니가 나를 마주보며 걸어왔다. 마치 나를 잘 알고 있거나 내게 용건이라도 있는 듯 보여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거리에는 할머니와 나 둘뿐이었다. 다정하게 인사라도 건네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띄었다. 할머니는 내가 미처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무슨 말인가를 하고는 빠르게 나를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나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나는 폴란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게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챘다. 그건 말을 걸었다기보다는 말을 투척하는 것에 가까웠다. 휙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 할머니의 작은 몸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단지 몇 마디 말일 뿐이었지만 순식간에 피가 빠져나가듯 다리가 풀렸다. 게토 표지판을 발견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바르샤바에 온 초기에 나는 유대인 관련 흔적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유독 게토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구글링을 해서 찾아가 본 곳도 그저 낙후된 지역일 뿐 이렇다 할 기념물 같은 건 없었다. 하긴 그게 언제적 일인데 굳이 왜 그런 걸 찾아다니나 싶었다. 그걸 내가 머물던 아파트 앞에서 발견했다. 2달 가까이 지나다니면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가로 50cm, 세로 10cm 정도 크기의 동판으로 만든 표지가 보도 사이에 박혀 있었는데 그게 아파트 주변으로 쭉 이어져 있었다. 히브리어가 양각된 가운데 별 모양이 선명했다. 언니가 오는 날이 가까워 오면서 우울하게 침잠해 있던 나의 생활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함께 가면 좋겠다 싶은 식당과 공연 정보를 챙기고 뮤지엄 방문이나 폴란드 그릇 가게 쇼핑 같은 것도 언니와 같이 가려고 미뤄두었다.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언니와 낯선 여행지에서 잠깐 같이 지내는 게 우리 자매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았다. 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될 터였다. 그렇게 생각하자 가난하고 외로운 여행자를 나의 거처에 받아주는 것 같았고 내가 언니의 보호자라도 된 듯 뿌듯했다. 잠깐 혼이 나갔던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드니 언니가 유령처럼 서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여행 가방조차 없어서 더욱 놀랐다. 간단한 백팩 차림의 언니는 잠시 화장실이라도 다녀온 듯했다. 가방을 잃어버렸대. 누가? 항공사에서. 어디서 잃어버렸다는 거야? 경유지에서 옮겨 실을 때 빠뜨린 것 같대. 그럼 어떡해? 찾는 대로 연락을 주겠대. 우리는 포옹도 악수도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다. 가방도 없이 단출한 언니 모습을 보니 실소가 터졌다. 언니도 머쓱했는지 나를 보며 피식 웃었다. 웃다 보니 더 우스워져서 나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언니도 어깨를 으쓱하면서 킥킥거렸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게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자매 사이인가 싶었다. 가방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로 접어드는데도 소식이 없는 게 이상해서 보니 언니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다시 보면 또 꺼져 있어서 결국은 내가 항공사로 전화를 걸게 만들었다. 전화기 속 직원은 이리저리 전화를 바꾸었고 그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사정 얘기를 하면서 간신히 알아낸 건 경유지였던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다 뒤지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다는 말이 전부였다. 가방을 잃어버린 건 언니인데 내가 더 초조해하고 있었다. 가방을 갖고 오기는 한 거야? 언니는 야단 맞는 어린아이처럼 시무룩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가방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아니고 언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태평해? 그러면 어떡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말투였다. 빛바랜 초상화처럼 맑은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언젠가 꼭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있는 것만 같았다. 가방에 뭐 중요한 건 없어? 중요한 거? 밑반찬들. 아니, 그런 거 말고 돈이나 노트북 같은 거라도 들어있냐고. 옷까지 몇 개가 다야. KBS 오디오북 바르샤바의 가을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어떤 날은 하루의 사계절을 다 보여주기도 했다. 아침에 눈을 떠 침대에 누운 채 보는 창밖 하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울한 잿빛이다. 그러나 이 하늘이 그날 하루의 날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후가 되면 구름은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 한낮에는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기온이 올라갔다가 해만 지면 코트를 입거나 부츠 신은 사람이 보일 정도로 쌀쌀해졌다. 11월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기온차가 더 심해졌다. 그러나 나도 최소한의 옷만 챙겨왔기 때문에 내가 패딩을 입고 나면 언니에게 빌려줄 만한 겉옷은 울 카디건밖에 없었다. 언니가 내 옷을 입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노라면 기분이 야릇했다. 못 보는 사이에 언니가 너무 말라서인지 내 옷이 커서인지 옷과 따로 노는 게 허수아비처럼 보였다. 한편으로는 내가 유체 이탈을 해서 나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겉옷을 하나 사자고 했다. 뭐 하러. 마트에서 옷 매장으로 향하려는 나를 가로막을 때만 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 다음 날이라도 가방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언니가 유난히 먹는 것에 집착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도 언니는 겉옷 사는 건 아깝다더니 먹을 건 카트가 가득 차도록 장을 봤다. 스테이크용 소고기와 연어, 치킨에 다양한 채소류를 잔뜩 챙기더니 각종 소스와 스톡까지 종류별로 쓸어 담았다. 이걸 언제 다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가방만 있었어도 안 샀을 건데. 가방에 중요한 게 없냐고 물었을 때 밑반찬이라고 했던 언니의 대답은 사실이었다. 언니는 멸치조림, 깻잎 장아찌와 고추찜 같은 밑반찬에다가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와 액젓까지 챙겼다고 했다. 액젓? 김치는 못 담더라도 양배추 겉절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언니가 그 정도로 살뜰하게 챙겨 먹는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그것만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할 때도 비행기에서 주는 튜브 고추장 하나 챙기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질색을 하며 진저리 치는 이국의 향신료를 오히려 찾아 먹는 쪽이었다. 집에서 독립한 후에는 김치를 담근 적도 없었다. 아파트는 침실 하나에 거실과 주방이 연결된 형태였는데 나는 손님 대접을 한답시고 언니에게 침실을 내주었다. 나는 주방 식탁을 책상으로 쓰고 있었고 늦게까지 원고를 쓸 때도 있었다. 언니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우겼지만 내가 침실로 밀어넣자 별 수 없이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언니는 살금살금 주방을 걸어다니며 뭔가를 씻고 끓이기 시작했다. 내가 깰까봐 조심하고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신경을 긁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늦잠을 자고 나오니 어느새 감자와 양파, 당근, 브로콜리를 넣은 치킨 수프가 뭉근하게 끓고 있었고 치즈를 올린 샐러드에 냄비밥까지 해놓았다. 그러나 나는 커피부터 마셔야 했다.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언니는 네모까지 식탁에 차려놓았다. 나는 식탁에 앉았지만 커피만 마셨다.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느라 배가 고팠던지 언니는 정말 잘 먹었다. 샐러드를 우적우적 씹어 먹고 수프를 후룩거리며 떠먹었다. 너도 좀 먹어봐. 유럽살인데도 밥맛이 괜찮아. 갓 지은 냄비밥은 윤기가 흘렀고 치킨 수프 냄새도 구수했다. 혼자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민망해서 뭐라도 먹어보려고 했지만 긴 세월 아침에 뭘 먹어본 적이 없는 나는 아침에는 거식증 환자처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걸 언니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다. 바르샤바에 와서 바뀐 게 하나 있긴 했다. 나는 음악을 싫어해 라고 하면 지인들은 마치 살기 싫다는 말이라도 들은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어떻게든 나를 어르고 달래 음악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음악을 싫어한다고? 그냥 내가 싫다고 해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면서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보내준 남자와는 그것 때문에 오해가 깊어져서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졌다. 스트리밍 서비스 회비까지 대신 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무시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음악을 자신의 인격과 동일시하는 그 남자 덕분에 음악이 더욱 싫어졌다. 집을 떠올리면 피아노 소리가 환청처럼 따라왔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언니가 집에 없을 때조차 피아노가 저 혼자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언니가 막 초등학생이 되었고 내가 6살 때 우리가 살던 건물 1층에 피아노 교습소가 생겼다. 처음에는 언니와 내가 레슨을 받기 시작했으나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무슨 이유에선지 언니만 레슨을 받고 있었다. 우리 집에 피아노가 들어온 건 5년 후였다. 상고 출신 공채 직원으로 입사한 아버지가 마침내 계열사 사장에 취임한 것이다. 중소기업이지만 아버지에게 회사 차가 배정되었고 아버지는 출근길에 큰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학교까지 굳이 우리 자매를 등교시켜 주었다. 언니의 피아노 교습도 본격화되었다. 피아노 학원에 다니던 것은 교사가 집에 오는 것으로 바뀌었다. 강남의 고급 빌라로 이사를 가면서부터는 더욱 많은 것이 달라졌다. 아버지는 손님들 초대하는 걸 즐겼다. 대부분 회사의 간부들이거나 바이어들이었다. 엄마는 가구나 조명으로 집안을 꾸미는 일에 열심이었고 수영과 마사지로 몸매와 피부를 가꾸고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술자리가 길어지면 빠지지 않는 절차가 있었다. 피아노 연주였다. 아버지는 언니가 자고 있으면 깨워서라도 피아노를 치게 했다. 잠이 덜 깬 언니가 투덜거리면 엄마는 언니의 등짝을 찰싹 때렸다. 양볼을 꼬집거나 찬 물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기도 했다. 언니가 예고에 진학한 후에는 명문 음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거액의 레슨비를 지불하며 대학 교수들에게 레슨을 받았고 엄마는 승용차로 언니를 실어 날랐다. 언니의 피아노는 아버지의 자랑거리였고 중산층에 진입한 상징 같은 거였다. 나는 언니를 가엾게 바라보면서 피아노를 배우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때를 돌이켜보면 가여운 건 나였다. KBS ODOV 아버지는 유독 언니를 편애했다. 아버지의 편애와 거기에 편승해서 엄마가 무신경하게 내뱉는 말은 나의 무의식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내가 5살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정말인 줄 알고 가출을 했다는 이야기는 엄마 아버지가 술안주처럼 써먹는 레퍼토리였다. 일요일 저녁이었다, 아이가. 밥 먹으라 했는데 안 오는 기라. 아마 오겠지. 기다리다가 방에 가보이. 보따리를 펴놓고 빤스하고 양말하고 옷을 주섬주섬 싸고 있는 기라. 뭐하나 숨어서 봤더만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가는 기라.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제. 아이고, 니 어디 가노? 캣트만은 친엄마 찾으러 간다는 기라. 아이고, 얼마나 우습든지. 그러나 내 기억에는 없는 얘기였다. 엄마가 창작한 게 아니라면 내가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을 터였다. 엄마가 깔깔거리며 그 말을 할 때마다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할 어린 나이에 벌써 편애를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만 일깨울 뿐이었다. 그러나 그걸 내색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 듣기 싫다고 발끈하면 내가 그 얘기를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고 그러면 편애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도리어 과장되게 깔깔거렸다. 가출 얘기가 되풀이될 때면 무의식의 수면 위로 잊고 있던 이야기가 하나씩 떠올랐다. 야는 누구를 닮아서 가시나가 이래 쓴무스마처럼 천박지축이고. 아버지의 질책이 이어질 때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도 언니처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고만 치는 아이였다. 잔뜩 주눅이 든 꼬마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애정을 갈구하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기만 했다. 가시나가 어디 아버지를 빤히 꼬셔보나? 에? 누구를 닮아서라는 말은 아버지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고 우리 가족을 둘로 나누는 말이었다. 호리호리한 몸매와 가늘고 긴 손가락을 가진 아버지와 언니. 펑퍼짐한 몸, 짧은 손가락의 엄마와 나. 누구를 닮아서라는 말로 아버지가 나를 질책할 때마다 엄마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덩달아 나를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은근히 아버지 쪽에 붙어 섰다. 뭘 해도 언니의 반도 못 따라가는 데다 순한 언니와 달리 못된 눈빛을 가진 아이는 가출 사건으로 아버지의 눈 밖으로 났다. 피아노 레슨도 아버지가 그만두게 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 손가락의 피아노는 개발의 편자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된 건 언니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엄마와 아버지가 다투는 중에 바이어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느니 횡령이니 하는 말이 오고 간 것으로 미루어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것 같았다. 대출을 끼고 산 빌라를 팔고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집안 사정이 악화되었지만 언니의 레슨은 멈출 수 없었다. 언니를 곤두박질 치는 집안을 잡아줄 동아줄로 생각한 엄마는 언니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중매쟁이들에게 선을 대더니 요식업 프랜차이즈로 급성장한 집안과 혼사에 성공했다. 지방 도시에서 제법 소문난 해장국집이 경영 컨설팅을 받고 도시마다 체인점을 내면서 부자가 된 집안이었다. 사돈 집안과 우리 집은 그런 점에서 쌍생아처럼 죽이 잘 맞았다.
언니는 우리 집에서 시집의 장식품으로 자리를 옮긴 것처럼 보였다. 나는 아버지의 편애로 괴로워하던 시기를 진작에 지나 순종적인 언니를 비웃거나 가여워하던 시절도 지나 그 즈음에는 차라리 고마워하고 있었다. 언니에게 집중된 관심 덕에 나는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술, 담배를 했고 취한 채 집 앞에 널브러져 있기도 했다. 그때마다 엄마는 이런 내 모습을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했다. 물론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 바르샤바에서는 추모비를 피해서 다니는 것도 어려웠지만 피아노 소리를 피하는 건 더 어려웠다. 내가 매일 걸어다니는 로열 로드를 따라서 까만 화강암 상판에 벤치가 놓여 있었는데 벤치의 버튼을 누르면 쇼팽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쇼팽의 심장이 안치되어 있는 성십자가 성당에서는 쇼팽 서거 이래 그의 장례식에 연주되었던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울려 퍼졌다. 주말에는 쇼팽의 동상이 있는 와지엔키 공원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열렸다. 볕이 좋은 주말 공원의 풀밭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가족과 연인들이 비스듬히 눕거나 엎드려서 여유 있게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나는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들 머리 위로 흐르는 음악 소리가 천상의 소리처럼 아름다웠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다. 수많은 악기들 중 단지 피아노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을 두드리는 건반이 내 속의 연약한 어떤 지점을 자꾸만 건드렸고 어느 순간 항아리가 깨지듯 와르르 터져버릴 것 같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공원을 나와버렸다. 나는 언니의 피아노 연주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 배가 아프다고, 숙제가 많다고 갖은 핑계를 끌어대며 가지 않았다. 엄마 아버지가 한껏 갖추어 입고 연주회에 가고 나면 정말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배가 아팠다. 와지엔키 공원에서 피아노 연주를 듣다 보면 어린 시절의 나 자신이 비루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나를 한껏 가여워하며 살았는데 그런 나를 누군가 비웃는 것 같았다. 심지어는 가해자라고 비난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건 어딘지 억울하고 분했다. 그랬음에도 다음 주말이면 나는 다시 그곳에 앉아 있었다. 가을 연주회가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 릴케가 파리에 처음 갔을 때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는 지금 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지. 나는 친구들에게 나는 듣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써서 보냈다. 언니가 항공권을 티켓팅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 내가 제일 먼저 한 건 피아노 연주회 티켓 예매였다.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를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가 몇 해 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첫 한국인 연주자라는 것도. 거리 곳곳에 그의 연주회 포스터가 도배하듯이 붙어 있었지만 언니가 아니었다면 나 혼자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KBS 오디오북 그날 나는 내가 갖고 있던 옷 중 유일한 원피스를 언니에게 건넸다. 울 소재의 짙은 와인색 원피스는 살구색 카디건과 잘 어울렸다. 연주회는 서프라이즈를 위해 비밀에 붙이고
저녁을 사겠다는 말만 했다. 소울키친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바르샤바에서 꽤 유명한 스테이크 전문점인데 혼자 가는 게 어색해서 눈도장만 찍고 있던 곳이었다. 역시 혼자 갔더라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쫓기듯 나왔거나 체했을 것 같았다. 식당은 인테리어나 서비스 매너가 격조 높고 중후했으며 손님들은 소소하게라도 기념할 만한 무엇이 있는 듯 화사하고 고양된 표정으로 먹고 마셨다. 요리도 훌륭해서 스테이크는 내 평생 먹어본 것 중 최고라고 할 만했다. 그런데 언니는 엉뚱하게 식전 샐러드와 곁들여 나온 홈무스에 관심을 보였다. 홈무스는 처음 먹어보는데 올리브유와 너무 잘 어울리고 풍미가 좋다면서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내가 완제품을 마트에서 살 수 있으니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자 언니는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언니가 요리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네.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아? 뭐, 하긴 그렇지. 집에 혼자 있으려니 시간이 흘러 넘치더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요리 프로그램 보면서 요리하는 게 제일 좋았어. 어딘지 명상의 분위기 같은 것도 있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리라는 거 자기 혼자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 그땐 이 생각이 났어. 외국에서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양념들을 챙겨온 건데. 아쉬운 표정으로 웃는 언니를 보면서 나는 그러니까 혼자 먹기 싫어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생각했다. 그렇게 많이 사는 거야? 가방만 있었어도 안 샀을 건데. 가방에 중요한 게 없냐고 물었을 때 밑반찬이라고 했던 언니의 대답은 사실이었다. 언니는 멸치조림, 깻잎 장아찌와 고추찜 같은 밑반찬에다가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와 액젓까지 챙겼다고 했다. 액젓? 김치는 못 담더라도 양배추 겉절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내셔널 필하모니 홀 앞에 도착하자 언니가 멈칫하며 나를 쳐다봤다. 홀 입구에는 조성진의 포스터가 도배하듯이 붙어 있었다. 언니를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야. 내가 티켓을 예매해뒀어. 기특한 아이디어가 스스로도 뿌듯했다. 나는 칭찬받고 싶은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언니를 바라보았으나 언니는 공포에 질린 듯 안절부절 못하더니 몸을 획 돌려 걷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서 언니 팔을 붙잡아 세웠다. 어딜 가는 거야? 집에. 언니! 몸이 좋지 않아. 갑자기? 어디가 아픈데? 너 혼자 보고 와. 나는 아무래도. 언니는 자기 두 손을 내려다보다가 손바닥을 옷에 닦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 그 표정은 나를 순식간에 20여 년 전으로 데려갔다.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얘지고 두 눈알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눈꼬리가 축 늘어지는 표정은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언니가 짓곤 하던 표정이었다. 자다가도 불려나와 피아노를 쳐야 했던 아버지의 액세서리처럼 살았던 언니의 사춘기 시절과 의붓자식처럼 연주에 뒤치다꺼리를 하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언니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멀어서 술, 담배를 하고 몸을 함부로 놀리던 나의 사춘기.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돌연 눈앞에 펼쳐졌다. 자신을 툭 놓아버리듯
마치 줄이 끊어진 마리오네트처럼 멍청한 표정은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것 때문에 엄마에게 등짝을 맞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정작 언니는 자신의 그런 표정을 전혀 모르는지 울면서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다. 언니는 자신의 얼굴을 멍청하게 일그러뜨렸지만 묘하게도 언니를 보고 있는 상대방이 조롱당하는 기분이 들게 만들었다. 나는 언니의 등짝을 확 떠밀며 돌아섰다. 피아노 연주 소리가 불협화음처럼 신경을 긁어댔다. 불시에 봉변을 당한 듯 뛰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언니의 칭찬 따위는 내가 바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기뻐하며 고마워하는 모습은 기대했었다. 그런데 이토록 모욕을 당할 줄은 미처 몰랐다. 비어있는 옆자리마저 나를 조롱하는 기분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공항까지 거슬러 가봤지만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혹시 정말 아픈 걸까? 그렇게 보내버리는 게 아니었나? 분노가 조금 잦아들자 슬그머니 후회가 고개를 들더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한번 그쪽으로 생각이 기울자 아파트는 잘 찾아갔는지, 길을 잃고 헤매는 건 아닌지, 길에 쓰러지기라도 한 건 아닌지 온갖 험한 모습이 떠올랐다. 결국 나는 인터미션 때 연주회장을 나와버렸다. 언니는 발코니 창 앞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말짱해서 간신히 눌러놨던 화가 다시 치밀었다. 연주회 좋았어? 물어보는 언니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언니가 소리치듯 말했다. 피아노가 무서워. 취한 목소리가 마치 내게 화를 내는 것처럼 들렸다. 적반하장이네. 나는 화를 지그시 누르며 언니 앞에 앉아 따지듯이 말했다. 뭐라는 거야? 지금까지 피아노만 치면서 살아온 사람이 피아노가 무섭다니. 그래, 좋아. 그건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걸 꼭 오늘 같은 날 표시를 내야 했어? 우리가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게 아마 10년쯤 됐지? 그런데 동생이 기껏 생각해서 준비한 선물을 그런 식으로 무시해? 나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어. 피아노만 보면 손가락이 마비돼 버려. 피아노 소리만 들려도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언니는 자신의 두 손을 들여다보면서 독백을 하듯이 천천히 말했다. 그와 음악 얘기하는 게 좋았어. 그런데 몽롱한 목소리와 표정은 1인극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등짝을 후려치고 싶은 걸 꾹 누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문서답 좀 하지 말고 알아듣게 말해. 언니는 퍼뜩 정신을 차린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남편은 음악 빼고 다 좋아했어. 파티, 술, 여자, 그리고 부부 동반 파티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가 피아니스트라고 소개하는 것도. 순전히 거래처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독주회를 열고 티켓을 뿌려댄 적도 있어. 음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나는 시든 꽃다발처럼 구석에 버려져. 그런데 그게 너무 익숙해서 이상한지도 몰랐어. 아버지도 그랬잖아.
그건 너도 알지. 내게 동의를 구하듯 언니는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팔짱을 꼈다. 내가 좀 멍청하지.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이혼을 하고 나서야 알았어. 이혼을 당한 게 멍청한 게 아니고 그때 느낀 해방감, 자유의 느낌, 그런 걸 처음 안 거야. 아버지까지 나를 내치니까 춤을 추고 싶더라.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지겨워졌다. 무엇보다 자기가 피해자인 듯 말하는 게 어이없었다. 나는 회심의 일격을 가하듯 언니의 말을 끊고 물었다.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그 지휘자 말이야. 불미스러운? 누가 그래? 언니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KBS 오디오북 나는 물러나지 않았다. 이번에도 언니가 사팔뜨기가 된다면 당장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상처를 후벼 파듯이 잔인하게 말했다. 엄마가 그러더라.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던데? 불안하게나마 흔들리던 눈빛이 마치 불이 꺼지듯 사라지고 언니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래. 불미해. 음악 얘기하던 시간은 아름다웠는데 끝이 불미해졌어. 남 얘기하듯 말하지 마. 자꾸만 연습실로 찾아와서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할 수 없잖아. 그랬더니 자꾸 선을 넘더라. 거절했어야지.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왜? 좋아서?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언니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악단 사람들이 눈치를 챘고 이상한 소문이 무성해졌는데 소문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렇듯이 당사자인 언니만 모르고 있었다. 어느 순간 지휘자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 고개를 갸웃하던 즈음 리허설 때나 연습 때 피아노를 치는 언니의 손가락을 지휘봉으로 톡톡 치면서 지적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재단 이사인 아내를 의식하고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이라는 걸,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걸 언니만 모르고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모욕적인 지적질을 당하던 언니는 악보를 까먹거나 틀리고 급기야는 손가락에 쥐가 나고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 사연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언니가 해고되자 차라리 맘 편하게 잘 되었다는 듯이 지휘자가 언니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언니는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하는 언니 앞에 그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서 칼날이 반짝 빛났다. 그런데 이상하지. 칼이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 그 사람이 막 나가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한 거야. 나도 막 나가면 되니까. 자존심이 상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찌르라고 했어. 너 같은 사람이 찌르는 것은 그다지 불명예가 아니다. 불미스럽기는 하지만. 막상 찌르라니까 아무 짓도 못하고 비칠비칠 도망치더라.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무서운 거야. 무서워서 집에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호텔을 전전하다가 너한테 온 거야.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 여기로 오면 어떡해. 내가
그런 거 잘 못하는 거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언니를 쏘아보았다. 내가 뭘 더 잘 안다는 거야? 내가 첫 콩쿠르에서 상 탔을 때 말이야. 내가 12살 때니까 너는 10살이었다. 그치? 그랬지. 천재 났다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지. 그때 기억 안 나? 뭘 말이야? 난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몇 날 며칠 집에서 잔치한다고 언니가 맨날 드레스 입고 피아노 쳐댈 동안 나는 하루 종일 심부름한다고 다리가 퉁퉁 부었던 건 기억나? 내가 신들린 연주를 했다더라. 정작 나는 머리가 하얗게 돼서 어떻게 연주를 하고 내려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그때 말이야, 무대에 올라가서 악보를 폈는데 언니는 자꾸만 말꼬리를 돌렸고 우리의 대화는 어딘가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폈는데? 악보에 실뱀장어가 잔뜩 뒤엉켜서. 실뱀장어? 진짜 실뱀장어는 아니고 날카로운 면도칼로 그어댄 거였어. 면도칼? 악보에다? 누가 그런 건데? 언니가 씩 웃으면서 나를 돌아보는데 눈동자가 돌아가 있었다. 언니를 참아내는 게 점점 힘겨워지고 있었다. 언니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수프를 끓이고 샐러드를 만들고 밥을 해서 지치지도 않고 내게 권했다.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았으나 갈수록 내가 언니 집에 얹혀있는 기분이 들었다. 멍청한 그 표정을 또 보게 될까봐 얼굴을 마주치기도 싫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한 그 태도가 가증스러웠다. 나는 좁고 어두컴컴한 침실에 눕거나 엎드려서 책을 보았다. 악보를 면도날로 그은 게 나란 거야? 다음 날 오후, 나는 배낭에 노트북과 책을 넣고 아파트를 나왔다. 나 도서관에 갈 거야. 콘서트 이후 우리는 어차피 함께 외출하는 일이 없었다. 언니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지만 나는 그대로 아파트를 나와버렸다. 그 순간에는 한 방 먹인 것 같아 후련했는데 걷다 보니 속 좁게 군 내가 혐오스럽고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이내 반발심이 일었다. 이게 내가 미안할 일인가? 어째서 내가 미안해야 하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면서 정작 편애를 당하고 상처 입은 건 나인데 나에게 뭘 따지려고 드는 건가? 악보에 면도날을 그은 게 정말 나라는 거야? 그것도 가출 사건처럼 내 무의식에 지워버린 걸까? 그제야 나는 언니의 귀국 날짜를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걸 물으면 돌아가라는 말로 들릴까?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앉았으나 한 줄도 쓸 수 없었다. 도서관에서 나오자 어둠이 내린 거리에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굴러다녔다. 이런 기분으로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발길을 돌려 대학가 펍으로 들어갔다. 바람 부는 거리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으려니 내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었다. 언니는 지금까지 언니 악보에 면도칼을 그어댄 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그랬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건가? 그걸 따지러 온 건가? 언니가 여기까지 온 진짜 이유가 그거였나?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것 같았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도 않던 자매가 갑자기 무슨 추억을 쌓겠다는 생각부터가 잘못이었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소파에 누워있던 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켰다. 식탁에는 와인잔과 빈 접시, 포크와 나이프가 2세트 세팅되어 있었다. 나는 식탁은 본체만 채하고 물었다. 귀국 날짜가 며칠이야? 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언제냐고. 벌떡 일어나서 가스불을 켜던 민첩함은 어디로 사라지고 맹한 표정이 되었다. 그걸 보자 또 짜증이 치밀었다.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나는 그대로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 눈을 뜬 건 정오가 한참 지나서였다. 바깥이 조용했다. 나가보니 언니가 보이지 않았다. 늘 메고 다니던 작은 백팩도 보이지 않았다. 소파 팔걸이에 언니가 입고 다니던 나의 카디건이 걸려 있었다. 갔나? 무의식의 수초를 헤집고 불쑥 떠오른 생각에 나는 흠칫 놀랐지만 놀람 속에는 네가 바라던 게 그거 아니냐. 갔다면 차라리 잘된 거지. 맹한 주제에 용케도 내 마음을 읽었네. 하는 복잡한 심사가 뒤엉켜 있었다. 그대로 갔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었다. 어차피 여행 가방도 없으니 백팩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에 갔다가 밤에 돌아왔을 때도 언니는 없었다. 카디건도 그대로였다. 잠깐 들어왔던 흔적도 없었다. 정말 이대로 간 걸까?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휴대폰은 여전히 꺼진 채였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좁은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던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동안 언니와 다녔던 카페와 성당, 광장까지 텅 빈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돌아온 나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정말로 갔나? 귀국 날짜가 오늘이었나? 가면 간다는 말도 못한단 말인가? 마치 내가 쫓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이게 뭔가. 희붐하게 동이 터오는 걸 보고서야 나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렸다. 오후에 눈을 뜬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언니가 오기는 왔었던가? 나는 뭔가에 홀린 듯 밖으로 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니를 찾을 수 없을 거란 생각만 점점 짙어가더니 언니가 왔었다는 사실도 미심쩍었다. 나중에는 내가 뭘 찾아 헤매는지도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중앙역이었다. 언니와 유대인 뮤지엄에 다녀오면서 튤립을 샀던 꽃 가판대에는 어느새 각양각색의 가을 국화가 수북하게 꽂혀 있었다. 언니가 식탁 물병에 꽂아둔 튤립이 아직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가판대를 지나 어느 빌딩 앞에서 낯익은 포스터를 부착한 버스를 발견했다. 연극 유대인 극장의 포스터였다. 바르샤바 공연 정보를 검색하다가 발견한 연극이었다. 중앙역 부근에서 극장이 있는 스튜디오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공지를 본 기억이 났다. 기진맥진한 상태에 다리도 아팠던 나는 그대로 셔틀버스를 타버렸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다리를 건너더니 비수와 강변을 따라 달렸다. 10여 분 정도 달렸을 뿐인데 주변은 이렇다 할 만한 건물도 없이 황량했다. 버스가 닿은 곳은 예술회관 같은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나왔고 카운터에서 티켓을 구입하자 옆으로 난 입구를 가리켰다. 문을 열고 두꺼운 휘장을 들치자 매캐한 먼지 냄새가 났다. 천장이 높은 대형 창고처럼 횡댕그렁하고 어둑한 실내에 스모그가 희뿌옇게 퍼져 있었다. 희미한 조명에 의지해서 시야가 트이자 충격적인 장면과 맞닥뜨렸다. 그러니까 휘장을 걷고 들어선 곳이 곧바로 연극 무대였다. 무대가 따로 없는 연극이었다. 넓은 공간 한쪽 끝에 완전 나체의 젊은 여자가, 반대쪽 끝에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마주보며 서 있었다. 유대인의 골렘 신화를 토대로 기획된 홀로코스트에 대한 색다른 실험극이란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전 정보의 전부였다. 그렇다면 알아듣지 못해도 크게 상관없겠다고 짐작했었다. 그러나 그 어느 연극보다 대사가 많았다. 스토리라인도 상대도 없는 독백이 대부분이어서 맥락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더욱 난해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체의 여자에게 다가갔다. 남자가 여자의 팔을 건드리면 팔을 들어올리고 다리를 건들면 다리를 들어올리더니 이윽고 달리기 시작했다. 진흙으로 빚은 골렘에게 숨결을 불어넣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았다. 여자가 달리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내 등 뒤에서 누군가 묵유병 환자처럼 걸어다녔다. 뒷뿐 아니라 앞에서도 옆에서도 유령처럼 걸어다녔다. 그런가 하면 구석에 있는 문에서 누군가 나오고 옆으로는 모터체어가 슥 지나갔다. 연극판은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떠들고 있는 노인들.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에서 팬터마임을 하는 남자들.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벽을 타고 뛰어오르더니 분필로 이디시어 같은 걸 쓰고는 촛농처럼 스르르 흘러내리는 여자. 울타리에 빨래처럼 축 늘어져 있는 여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 악을 쓰면서 돌아다니는 여자. 어디를 봐야 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KBS 오디오북 무대가 따로 없듯 객석도 따로 없었다. 관객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곳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돌아서서 뒤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바라보거나 멀찌감치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와 관객이 뒤섞였다. 다른 장면을 보려고 관객들이 배우들 앞으로 마구 걸어다녀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연극은 그런 상황을 오히려 유도하는 것 같았다. 유독 눈에 띄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방제복을 입고 사람들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며 돌아다녔다. 속삭임을 들은 이들이 마치 감염이라도 된 듯 방제복을 입은 이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모습은 내게 혐오 발언을 했던 폴란드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그들의 혀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때쯤에는 그들이 속삭이는 상대가 배우인지 관객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나조차 좀비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묘한 기시감에 어리둥절해졌을 때는 처음 내가 무대에 입장했을 때와 똑같은 장면이 반복된 지 한참 지난 후였다. 연극은 처음과 끝이 따로 없으며 관객들은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는 공지문이 그제야 기억났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런 사인도 없이 처음 장면으로 돌아갈 줄은 몰랐다.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갔더니 방금 셔틀버스가 떠났다고 했다. 다음 버스는 다시 시작한 공연이 끝나는 2시간 후쯤 있을 거라고 했다. 바깥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스튜디오 건물만 덜렁 있는 시 외곽의 4차선 도로에는 트럭들이 쌩쌩 바람을 일으키며 달렸다. 도로 너머로 강둑이 보였고 강 건너 아스라이 도시의 불빛이 반짝거렸다. 강을 사이에 두고 차 안과 피안처럼 다른 세상이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내가 왔던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밤새 걸어야 되는 걸까 체념할 즈음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고 신기루처럼 버스 정류장이 나타났다. 과연 이곳에 버스가 서기나 할지, 이 시간에 지나가는 버스가 있기나 한지 막막했다. 항공사 직원이 언니의 가방을 들고 나타난 건 내가 막 아파트를 나서려고 할 때였다. 네임카드를 넣게 되어 있는 자그마한 비닐 커버 안에 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방에서 역한 냄새가 풍겼다. 감색 천으로 된 캐리어에 손바닥 넓이의 얼룩이 번져 있었다. 가방 안의 내용물에서 뭔가 흘러나온 것 같았다. 가방의 지퍼를 열던 나의 손이 멈칫했다. 언니가 말했던 반찬류들이 오래 방치되면서 부패하고 포장이 찢겨져 생긴 얼룩일 테지만 역한 냄새는 이 도시에 퍼져 있는 냄새를 떠올리게 했다. 불길한 상상에 진저리를 치며 나는 가방을 거실 구석으로 밀어놓고 아파트를 나와버렸다. 연극을 보는 내내 그 가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실은 언니 생각으로 가득했다. 저기 서 있는 여자가 언니 같았고 엎드려 울고 있는 여자가 언니 같았고 벽을 타고 오르는 미친 여자가 언니 같아서 마치 조리돌림이라도 당하듯이 이 여자 저 여자를 쫓아다녔다. 방제복을 입은 이들이 출연했을 때는 숨이 턱 막혔다. 폴란드 할머니를 떠올린 순간 내가 폴란드 할머니와 무엇이 다른가 싶은 자책이 명치를 콕콕 찔러댔다. 여자들의 어깨며 팔을 붙잡고 얼굴을 들여다보던 나는 섬뜩하도록 차가운 그들의 표정에 그만 다리가 풀려버렸다. 주저앉아 있는 내게 나체의 여자 배우가 다가오더니 어깨를 감싸며 무슨 말을 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건 느껴졌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던 걸까? 나는 언니를 비웃고 가여워했을지언정 미워한 적은 없었다. 내가 미워한 건 아버지였고 아무 생각 없는 엄마였다. 그건 진실일까? 언니의 악보에 면도날을 그어댄 게 정말로 나였을까? 그게 사실이라면 어린 나는 무엇에 감염되었던 걸까?
어둠 속 불빛 아래 서 있으려니 나는 여전히 유대인 극장에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은 지금 이성아 작가의 단편소설 유대인 극장을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을 쓴 이성아 작가는 1998년 내일을 여는 작가의 단편 미호의 나라가 실리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편소설 밤이여 오라로 2021년 제주 4.3 평화문학상을 수상했고 제1동포들의 북송 이야기를 다룬 장편소설 가마우지는 왜 바다로 갔을까와 소설집 태풍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요? 절정을 펴냈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일보 문학상 우수상, 이태준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으로 바르샤바 레지던시 중인 작가에게 언니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피아니스트로 각광받던 그녀는 지휘자의 추궁거림을 뿌리치지 못해 불미스러운 여자로 찍혀 이혼까지 당한 뒤 그 남자를 피해 동생에게 온 처지였습니다. 화자인 나는 어린 시절 언니를 질투해 악보를 날카로운 면도칼로 그어댄 적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환기하게 되는데요. 언니가 떠난 후 화자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색다른 실험극을 경험하면서 혐오의 감염을 실감하고 우리 모두는 혐오의 주체일 수 있다는 섬뜩한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혐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소설 유대인 극장. 지금까지 성우 최연지였습니다.